연준이 무슨 구원투수니 뭐 시장에 수호천사니 아낌없이 주는 유동성 나무니 뭐니. 실제 연준은 전국구도 아니고 진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양키파 행동대장인데 그걸 왜 아직도 모르고 자꾸 연준을 우리 편이라고 시장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멕시코 카르텔이 마약 유통하는 게 주 사업 분야인 것처럼 이 양키파는 달러 유통으로 전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하는데 그 양키파 행동대장인 연준이 어떻게 항상 웃는 얼굴일 수만 있겠냐고. 일정 기간 조금 뿌렸으면 또 걷어들이고 뭐 사람들한테 돈맛 좀 보여줬으면 그 다음에 돈의 무서움도 좀 보여주고 그렇게 막 길들여 가면서 막 장사하는 거죠. 영화 그 장군의 아들 거기 나오는 그때 당시 종로 상인들하고 똑같은 게 왜 그때 보면 김두한이든 하야시든 일단 뭐 자리세 통행세 내려주고 뭐 일수나 사채 이자 좀 깎아주고 이렇게 일단 선심 쓰는 사람을 무조건 막 우리 편이고 좋은 편이라고 막 생각했지만 나중 가서는 그게 이제 다 계산된 그런 거라는 걸 다 깨닫고 배신당했다 절망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10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이 험악한 세상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연준을 너무 음모론에 입각해가지고 막 착취로 막 혹세무민하는 존재로만 몰고 가면 또 이게 뭐 로스차일드니 일루미나티니 뭐 이런 너무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가니까 일단 음모론을 왁싱하라. 그래서 다시 팩트로 돌아와 보면은 사실 제대로 된 금융위기나 닷컴버블 그리고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공황을 겪어보지 않은 이 밀레니얼 세대 이후 투자자들은 연준을 뭐 키다리 아저씨로만 알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연준의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그 양적 완화 그러니까 달러 풀기, 유동성 확대 이런 그 무적의 툴로 경제 위기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매번 해왔기 때문에 연준이 자꾸 이제 천사 이미지로만 보일 수도 있죠. 해자로운. 근데 이렇게 연준이 그동안 과감한 양적 완화를 무기로 해서 경제 위기 해결사로 나섰던 순간들마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으로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있잖아요. 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팽배했을 때라는 이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에 생명 위독한 환자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우선 아드레날린 대량 투여해가지고 바이탈부터 살리는 게 순서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혈압도 맥박도 막 완전히 바닥인 상태에서는 효과가 있지 만약에 멀쩡한 사람 내지는 고혈압 있는 사람한테 아드레날린을 대량 투여하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리하자면 연준의 경기부양책 주특기 1번 이게 바로 양적 완화인데 이거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하락 국면에서나 통하는 방법이다. 그럼 연준이 양적 완화를 지금까지 유감없이 발휘했던 시기가 언제였냐? 바로 2차 세계대전 직후 그러니까 1940년대 초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지난 2020년 코로나 위기 이때였는데 이 세 시기 다 물가가 떨어지면서 성장률도 같이 추락하는 디플레이션 국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나타났던 이제 경제 지표의 어떤 징후가 소비 위축, 경기 침체, 자산 가격 하락. 이게 이제 다 디플레이션 하방 압력을 부추기는 것들인데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양적 완화를 그냥 맘 놓고 막 남발을 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잘 컨트롤이 됐죠. 그럼 이제 그때 어떤 조합이냐면은 이런 경제 위기 국면에 그 디플레이션 압력하고 그다음에 연준의 양적 완화의 약간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서로 막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밀고 당기기 하면서 균형을 이제 맞춰 나가게 하는 게 연준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줄다리기에 실패한 게 바로 이번 코로나 국면입니다. 양적 완화도 모자라가지고 재정 정책까지 다 퍼주고 여기다가 그동안 연준 양적 완화 매뉴얼에는 없던 변종으로 공급망 문제라는 게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치솟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줄다리기 하다가 한쪽이 줄을 탁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팍 쏠려버린 거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 CPI가 전년 대비 7% 상승이에요. 물가가. 이게 3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년 전은 글로벌 그 세계 경제 생산 인구가 증가 추세였고 지금보다 훨씬 성장률이 가파르던 시기고 밀레니엄 시대 이후부터 전 세계가 지금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그때는 진짜 그랬던 시기였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물가가 과거 3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해보세요. 연준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인가.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더 이상 연준의 양적 완화 처방이 통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달러를 그렇게 많이 풀어놨는데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올랐고 자산 버블로 인해서 부의 양극화도 진짜 갈 때까지 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워싱턴 정가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대로 가면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바이든 재선도 한꺼번에 그냥 세트로 물 건너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양키파 2인자 미국 정부든 행정대장 연준이든 결국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을 후드려 패면서 공급망 차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거고 그 다음에 연준은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의 그 쌍칼을 들고 지금 쌍칼 형님이 지금 되고 있어요. 쌍칼을 갈고 있다고. 근데 지금도 이 유동성 중독자들 아니면 약팔이들 주식 장사치들은 연준이 시장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연준이 또 항복하고 금리 인상을 미루고 돈을 더 풀 것입니다. 이런 망상을 또 지금 배설하고 다닙니다. 원래 양키파 이 행동대장 연준한테 있어서 주적은 무조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증거로 지난 70년대에 왜 미국의 그 우량주 50선 해가지고 니프티 50 기업들 그거 박살났잖아요.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완화적 통화 정책을 선호하는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2018년도 12월 달 그때 미국이 테이퍼링 끝내고 첫 금리 인상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트럼프가 너 금리 인상 이번에 하면은 자른다 이렇게까지 경고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파월이 금리 올렸던 사람이에요. 연준 의장이 매파냐 비둘기파냐 그거는 그냥 평소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소신 같은 거고 일단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는 인플레이션이 출현했다 하면 본능적으로 까부시는 그런 인플레 파이터 진짜 인플레 터미네이터 정도의 그런 DNA를 가져야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요. 사실은 이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인플레이션을 방치하면 달러 가치 아니 달러화의 위상 자체가 훼손되는 거고 그럼 미국이 갖고 있는 기축통화국의 위상도 중국이든 어디든 다 뺏기고 막 찢겨지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도 이제 서학개미 분들 많은데 도대체 누가 미국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이라고 했습니까? 여기도 한번 그 연준발 피바람 그 조정 들어가면 한 20년짜리 약세장도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뭐 이러던데 바이든이 뭐 바지 대통령이라서 유태인들 손봐주려는 세력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미국식 자본주의의 상징인 월가를 망하게 하려고 저러는 거라고? 아니 자기 재선하려면은 주식시장 성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걸 누가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뭐 뉴욕 증시 저렇게 박살나는 거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반독점 금지법,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이런 그 시장 적대적인 정책들이 누굴 공격하고 손봐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이 인플레이션하고 부의 양극화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들이에요. 순서로 따지면 주식시장은 그 다음이고요. 런하 반갑습니다. 일요일 휴방 공지를 올렸는데 갑자기 은퇴 선언처럼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이 와가지고 누구 맘대로 은퇴하냐 집으로 찾아오겠다 쉬지를 못하게 하겠다. 근데 뭐 하루 쉬었으니까 잘 됐고요. 제가 거기 뭐 푸념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오늘 좀 속상한 게 우리 증시가 또 한 번 아시아 왕따 장중에 이제 미국 선물 반등하면서 한중일 중에서 중일 다 같이 반등했는데 우리만 그대로 꼬라박았고 장 후반에도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에 막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더 빠졌습니다. 일단 이번에 또 이렇게 한국 증시만 왕따에다가 혼자 매질 당하는 거 보면은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또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는 1월에 발생한 여러 증시의 어떤 흉흉한 사건 사고들도 있지만 이 중에서 제일 큰 건은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아닐까.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은 지주사 분할 상장의 경우는 분할 자회사 IPO 당일에 만약에 30% 오르는 그러니까 상한가 간다는 시나리오를 대입하면 지주사는 5%를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지주사의 약세는 보통 한 50일 동안 계속됐고 평균적으로 그 기간
20%가량 하락했습니다. 결국 기관하고 외국인은 이걸 뻔히 알다 보니까 이걸 롱숏 전략으로 수익률 극대화에 나서기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규 상장하는 주식의 롱, 지주사의 숏,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이렇게 양방으로 먹을 수 있는 아주 뻔하면서도 좋은 공식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레시피가 아닌가. 그런가 하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뼈를 때리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한국은 올해 2022년에 기록적인 IPO 파이프라인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였는데 여기서 파이프라인은 그냥 빨대라고 해석하면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한국 야쿠르트 있잖아요. 조그만 거. 지금 보면 거의 미니어처급으로 작은 그 야쿠르트 그거 이제 엄마가 나 먹으라고 준 거 혼자 얇은 빨대로 폭 꽂아가지고 막 쓱 빨아먹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오더니 나도 한 입만 그래서 그래 뭐 한 입 먹어라 그랬더니 갑자기 버블티 먹는 빨대를 갖고 거기다 퍽 꽂더니 그 야구르트 병을 걔가 빨아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골드만삭스 싹수가 노란데 황금색으로 뭔가 귀티나게 노란 골드만삭스 형님들이 올해 한국 증시는 IPO 주식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1월에 가장 큰 IPO를 시작으로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올해 한국 증시 IPO 신규 발행 금액이 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한다. 원래 이렇게 발행 시장의 물량이 많을 경우 주식시장의 흐름은 투자자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 여기서 좀 약간 불길한 어떤 느낌이 드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는 견조한 편인데 기관 투자자 유입은 약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저런 그 대형 IPO가 있을수록 거기 참여하고 또 신규 상장주들을 담기 위한 리밸런싱 활동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원래 증시에서 테크니컬리 IPO 발행 호조는 전반적인 주식 시가총액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주가 지수 수익률 약화와는 관련이 있다. 기관 투자가의 자금 유출은 전형적으로 주식시장을 압박해서 발행시장이 활발하지 않았던 기간 때보다 수익률은 당연히 약세를 보였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라. 이게 뭐 딱 한국 증시 얘기라고 톡 까놓고 말한 건 아니고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다. 끝.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이제 입도 아파가지고 더 이상 말도 할 수가 없는 게 주식은 위험자산이다. 장기 투자하다가 장기 상한다. 골드러시 때는 금광보다 삽자로 청바지 안티프라민 파는 데가 돈 더 많이 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내 도파민을 내가 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봐요. 또 그렇다고 저한테 한탄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무튼 이번 주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데 미국 뭐 빅테크주 그리고 우리 대형주들 실적 잘 나오면 증시가 반등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난주 넷플릭스를 보고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자꾸 넷플릭스 실적 부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넷플릭스 실적 보세요. 기대치에 대체로 부응했고 전혀 실적 부진은 아니에요. 그리고 역시 뭐 주가에는 실적분이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가의 제일인 것은 역시 수급입니다. 실적 기업의 내재 가치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존 보글이 한 말이 있잖아요. 실적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을 듣고 또 그럼 되게 멋있는 거니까 좋은 것이라는 뜻인가? 이런. 백미러만 보면서 이게 주차 티켓 물고 요즘에 후방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주차 센서하고 그 다 달려 있는 주차 대신해 주는 그런 반자율 주행 프로그램도 있는데 꼭 주차 티켓도 안 나오는데 그걸 입에 물고 내일 1월 25일 화요일 먼저 정부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 선수단 결단식을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을 한대요. 일단 우리나라 뭐 문 대통령은 개회식 참석 안 하신다고 미리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내일 IMF 연례협의 미션단 화상 접견이 또 있습니다. 국제금융계의 시어머니 IMF에서 요즘 이제 우리한테 자꾸 뭐 GDP 대비 부채 비중 증가폭이 가파르다 잔소리하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씩 하고 이러고 나섰는데 어쨌든 기재부에서 이 입장을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 IMF에서 뭐라고 하는지 좀 중요해 보이고 그 다음에 내일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일단 뭐 차기 정부에 누가 어떤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공급 늘려야 한다는 것은 어떤 공통의 과제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로 인해서 지금 건설주들 막
떨고 있는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계없이 이 면에 있어서는 사실 건설사들 어떤 수주 물량 증가 그리고 건자재들 이제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동안 하여튼 자재 줄여가지고 어떻게 대충 짓다가 지금 그런 일 났으니까 안전하게 시공하고 지으려면 자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쪽에 간접적인 수혜가 있겠죠. 다음에 내일 제4차 한중 산업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제발 그 좀 자원의 무기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심심하면 한 번씩 우리 저 한류 때리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내일 산업부에서는 그린 수소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수전해 실증 사업 추진, 요거 증시에 그대로 테마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역시 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 150메가와트급 신안 태양광 발전단지 상업운전 개시 기념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뉴스플로우 타기 좋죠.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전남 신안에서 오늘부터 돌아갑니다 하면서 막 뉴스 때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뭐 보고 바다는 뭐 답이 있다. 2050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 모든 길은 바다로 통한다. 뭐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 경제 일정은 우리나라 4분기 GDP 발표가 있고 4분기 거랑 함께 작년 2021년 연간 GDP 성장률이 나옵니다. 사실 뭐 중요도 면에서는 A급 지표긴 한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뭐 귀에 들어오지 않네요. 시장 반응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이제 이번 주 FOMC가 있다 보니까 진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데 1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11월 S&P 코어 로직 주택가격 지수, 그다음에 역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1월 소비자 신뢰 지수 중요하고, 그다음에 11월 주택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바야흐로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고통, 안 좋으면 지옥 막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내일은 현대차 실적 발표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브라이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GE, 존슨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그렇게 물적 분할 막 때리는 거 보면서 생각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존슨은 막 몇 개로 찢어져야 됩니까? 그러면 의약 분야, 위생, 소비재, 그 다음에 베이비 쪽, 그 다음에 여기 콘택트 렌즈도 만드니까 뭐 아이 케어 쪽, 회사 한 10개로 찢어져야지 존슨은. 그 다음에 GE는 진짜 여긴 더 말할 게 없죠. 전구 발명한 에디슨 이름 따가지고 자전거 페달 굴르면은 전구 켜지는 그런 장치 만들어가지고 에디슨 모터스 만들고 막 해야지 여기야말로. 그런 거 한 20개 나와야지 GE에서는. 어쨌든 간에 내후 외환이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짙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백내장이었다.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고 해서 샀는데 빙하기 왔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그래서 카카오 99%짜리 초콜릿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먹이었다. 이거 벼루에 갈아가지고 붓글씨 쓰고 난치는 먹을 먹었다. 99%짜리 초콜릿인 줄 알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에 또 내일 뉴스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금융시장 투자자로 참여하는 그런 정보 민주화를 저와 함께 이룩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